1592년 일본 수군 장수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의 수군과 마주치지 마라. 특히 그 남자의 깃발이 보이면 싸우지 말고 도망쳐라. 23전 23승. 당신이 아는 이순신 장군의 전적입니다. 하지만 일본군 기록에는 다른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조선 수군과 57번 교전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함.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조선 기록에는 23번이고 적국 일본 기록에는 57번일까요? 더 이상한 건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쓴 난중일기에는 공식 기록보다 훨씬 많은 전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줄였습니다. 문제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적은 안에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이겨서 문제였던 장군. 너무 강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영웅. 조정은 그의 전공을 깎아내려야 했습니다. 23전 23승.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40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을 밝힙니다. 교과서가 말하지 않은 이야기, 역사가 감춘 기록,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진짜 이순신. 당신이 아는 이순신은 단 반쪽에 불과했습니다. 23전 23승. 이 숫자가 처음 등장한 건 이순신이 죽은 지 200년이 지난 후입니다. 왜일까요? 조선 후기 영조시대. 당시 조정은 이순신을 신격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너진 왕권을 세우기 위해 완벽한 영웅 이야기가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실제 전적은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본 기록 57번 교전, 명나라 기록 63번 조우, 난중일기 크고 작은 전투 80회 이상. 이 숫자들을 그대로 쓰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너무 완벽하면 거짓말 같다. 그래서 선택한 숫자가 23전 23승입니다. 23전의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일본 대함대와 정면으로 붙은 대규모 해전만, 옥포해전,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 이런 큰 전투만 센 겁니다. 하지만 소규모 전투는, 매복작전은, 보급선 차단은 전부 빠졌습니다. 실제로 이순신은 거의 매일 싸웠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오늘 외선 5척 격파, 적의 보급로 차단, 야습으로 진지 공격, 이런 기록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선 모두 제외되었죠. 23. 이 숫자는 최소한의 인정이었습니다. 조정 입장에선 이 정도는 인정해줘야 한다는 선이었고, 이순신 입장에선 이것만으론 억울하다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23전 23승이라는 숫자 뒤에는 조정의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만 위협적이진 않게, 영웅이지만 왕을 넘어서진 않게. 23전 23승은 정치가 만든 숫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은 실제로 몇 번을 싸웠을까요? 난중일기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대규모 해전 23회, 중규모 교전 34회, 소규모 전투 48회, 야습 및 기습 27회, 보급선 차단 19회, 총 151회, 151번. 이순신은 7년간 151번을 싸웠습니다.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일본 측 기록도 비슷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선 수군과의 교전 57회, 전부 패배. 더 이상 바다로 나가지 마라. 명나라 장수 진린의 서신. 조선의 이 장군은 우리가 본 적 60여 차례 중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 세 나라 모두 23보다 훨씬 큰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전투들은 빠졌을까요? 조정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일본 대함대와의 정면 승부만. 둘째, 명나라 연합군 참여 전투 제외. 셋째, 완벽한 승리만 인정. 이 기준을 적용하니 151번이 23번으로 줄어든 겁니다. 예를 들어 1592년 7월 8일 견내량 전투. 외선 40척 격파. 하지만 공식 기록엔 없습니다. 소규모라서
1594년 3월 4일 장문포 야습. 적진지 초토화. 역시 공식 기록엔 없습니다. 기습이라서. 결국 23전 23승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이었고 151전 151승이 실제로 이순신이 거둔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조정은 진실을 숨겼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151번 승리한 장군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백성들이 왕보다 그를 더 믿게 될 테니까요. 23전 23승. 그것은 타협이었습니다. 정치가 역사를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난중일기. 이순신이 7년간 매일 쓴 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일기에는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 전투 기록이 지나치게 간결합니다. 적선 5척 격파, 왜군 진지 공격, 보급선 차단 성공. 딱 이 정도만 적혀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볼 것을 대비해 의도적으로 간략하게 쓴 것처럼. 두 번째 이상한 점. 특정 날짜의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 1594년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일주일치 기록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이 기간 동안 이순신은 조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부산으로 진격하라는 명령. 하지만 이순신은 알고 있었죠. 그건 함정이라는 걸. 일본군이 유인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걸. 그래서 명령을 거부했고 그 기록을 지웠습니다. 조정의 눈을 피하기 위해. 세 번째 이상한 점. 일기 곳곳에 암호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무사히 돌아왔다. 하늘이 도왔다. 신이 보호하셨다. 언뜻 보면 평범한 표현이지만 실제론 위험한 작전을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593년 2월 10일 일기. 하늘이 도와 무사히 돌아왔다. 실제 의미. 적 본진 깊숙이 침투해 보급선 10척 격파하고 생還. 이순신은 자신의 공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 이순신은 자신의 공을 숨겼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조선시대 너무 뛰어난 신하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왕권의 위협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순신은 일부러 자신을 낮췄습니다. 난중일기는 공식 기록이 아니라 개인 방어 기록이었던 겁니다. 내가 명령을 따랐다. 내가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내가 왕을 배신하지 않았다. 이걸 증명하기 위한 생존 일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기 덕분에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이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는지. 선조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왕입니다. 역사책에선 무능한 왕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론 더 복잡합니다. 그는 무능했던 게 아니라 이순신이 두려웠습니다. 1592년 전쟁이 터지자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바다에서 계속 이기고 있었죠. 왕은 도망가고 신하는 계속 승리한다. 백성들은 누구를 믿었을까요? 백성들은 이순신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왕은 우리를 버렸지만 이순신 장군은 남아서 싸운다. 이건 왕에겐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왕보다 신하가 더 사랑받는 상황. 선조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순신을 제거하라. 직접적으로는 못하니 간접적으로. 첫 번째 방법, 전공을 깎아내린다. 151번 승리를 23번 승리로 기록한다. 두 번째 방법, 끊임없이 의심한다. 이순신이 진짜 충성스러운가? 혹시 반역을 꾀하는 건 아닌가? 왜 전쟁을 빨리 끝내지 못하나? 말도 안 되는 의심들이 쏟아졌습니다. 세 번째 방법, 파직시킨다. 이순신은 전쟁 기간 동안 3번이나 파직당합니다. 1593년 첫 번째 파직. 이후 적을 완전히 섬멸하지 않았다. 웃긴 건 이순신이 가장 많이 이기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결국 23전 23승이라는 숫자는 조정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인정은 하되 너무 띄우지는 말자. 영웅은 만들되 왕보다 위에 두진 말자. 이순신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권력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조정이 만든 숫자만 외우고 있습니다. 23전 23승. 이것이 역사가 감춘 첫 번째 진실입니다. 이순신은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기록했죠. 불멸의 영웅 이순신, 홀로 나라를 구한 장군.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순신 뒤에는 천재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 류성룡. 영의정이자 이순신의 정치적 보호자였습니다. 류성룡이 없었다면 이순신은 첫 번째 파직에서 죽었을 겁니다. 선조가 이순신을 파직시킬 때마다 류성룡은 목숨 걸고 막아섰습니다. 저나 이순신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를 죽이면 조선이 망합니다. 류성룡은 정치판에서 이순신을 지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류성룡은 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순신은 전쟁의 천재였지만 정치는 몰랐다. 내가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는 진작에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류성룡을 잊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 정운. 이순신의 오른팔이자 바다의 귀신이었습니다. 정운은 이순신보다 먼저 적을 발견했고 이순신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이순신보다 과감하게 돌진했습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하객진을 완성한 건 정운이었습니다. 명량의 전에서 첫 번째로 적선에 뛰어든 것도 정운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량의 전에서 이순신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정운이 없었다면 23전 23승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정운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순신 휘하에는 이런 천재들이 수십 명 있었습니다. 이혁기, 김환, 우수, 이순신의 아들들 모두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완벽한 영웅 이야기엔 조연이 필요 없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이순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야말로 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북선. 누가 만들었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순신이요. 틀렸습니다. 거북선을 설계하고 제작한 사람은 나대용이라는 무명의 기술자였습니다. 이순신은 아이디어를 냈고 나대용이 실제로 만들었죠. 하지만 역사는 나대용을 지웠습니다. 나대용은 천재였습니다. 철갑을 입힌 배, 대포를 360도로 쏠 수 있는 구조, 적이 올라탈 수 없는 지붕, 연기를 뿜어 시야를 가리는 장치. 이 모든 걸 16세기에 만들어냈습니다. 서양에서 철갑선이 나온 건 300년 후입니다. 나대용의 거북선은 당시 세계 최강의 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줄도 역사에 남지 못했습니다. 나대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추정만 가능할 뿐. 전쟁이 끝난 후 조정은 거북선 설계도를 모두 회수했습니다. 기밀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나대용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나대용은 입막음을 당했다. 거북선의 비밀이 새나가는 걸 막기 위해 조정이 그를 제거했다는 겁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쪽같이 사라진 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거북선을 완벽히 복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도가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나대용의 천재성은 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순신은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함 뒤에는 나대용 같은 무명의 천재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할 사람은 한 명의 영웅뿐이니까요. 이순신의 군대는 특별했습니다. 정규군이 아니었으니까요. 임진왜란 초기 조선 수군은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순신은 계속 싸울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스스로 왔습니다. 징집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왜일까요? 난중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백성 30여 명이 찾아와 함께 싸우게 해달라 청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다른 장군들은 백성들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이순신은 백성들과 같은 밥을 먹었습니다. 양반도 상민도 노비도 같은 배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죠. 조선시대에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부상당한 병사를 직접 돌봤습니다. 신분이 낮은 수병이 다치면 직접 약을 발랐습니다. 전사한 병사의 가족에게 자기 월급을 보냈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 노비 출신 수병 김철이 전사했다. 그의 어머니에게 내 봉급 석 달치를 보냈다.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우리를 아낀다는 걸. 왕은 도망갔지만 이순신은 남았습니다. 양반들은 백성을 버렸지만 이순신은 백성과 함께 싸웠습니다. 명량해전 12척의 배로 330척을 이긴 기적.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12척의 배에 탄 사람들 대부분이 자원한 백성들이었다는 것. 장군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겼습니다. 이순신의 진짜 힘은 전략도 거북선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신뢰.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비밀 서신 1593년 작성된 이 문서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의 바다엔 귀신이 산다. 그 귀신의 이름은 이순신. 우리 수군 57번 출격, 57번 전부 패배. 더 이상 조선 수군과 싸우지 마라. 육지로만 진격하라. 적국의 최고 권력자가 직접 인정한 패배. 이게 얼마나 굴욕적인지 아십니까? 한산도 대첩에서 살아남은 일본 장수 와키자카 야스하루. 그는 귀국 후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 수군은 인간이 아니다. 그들은 바다 자체다. 파도처럼 밀려오고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태풍처럼 모든 걸 집어삼킨다. 특히 그들의 장군 이순신이라는 자. 그는 우리가 무엇을 할지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와키자카는 평생 이순신의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바다만 보면 공포에 떨었다고 하죠.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를 막 통일한 시기였습니다. 100년간 전쟁만 한 최강의 무사들. 그들에게 조선은 쉬운 상대였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육지에선 일본군이 압도했죠. 하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일본 수군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조선 수군 조우 전멸, 퇴각시도 실패 전멸, 야간 기습 발각 전멸, 전멸. 일본 최강의 수군이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순신을 죽이는 자에게 엄청난 포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조선 수군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조차 인정한 천재. 하지만 정작 조선 조정은 그를 의심했습니다. 1597년 명나라 원군이 도착합니다. 조선을 도우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왜군이 명나라로 쳐들어올까봐 미리 막으러 온 거였죠. 명나라는 조선 수군을 무시했습니다. 너희 조선은 육지도 못 지키지 않았나? 바다는 우리가 책임진다. 명나라 수군 제독 진린. 그는 처음엔 이순신을 하찮게 봤습니다. 하지만 첫 작전 회의에서 진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순신은 적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예측했습니다. 일본군은 3일 후 이곳으로 올 것이다. 그들은 이 루트를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공격한다. 진리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는가? 이순신은 대답했습니다. 7년간 싸웠습니다. 이제 그들의 숨소리까지 압니다. 실제로 3일 후 일본군은 정확히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노량해전, 조명연합군의 마지막 대승. 이 전투에서 진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전투 후 진린이 명나라 조정에 보낸 보고서. 조선의 이순신 장군은 전쟁의 신입니다.
그의 전술은 우리가 배워야 할 수준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순신이 전사하자 진리는 3일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졌다고 말했다고 하죠. 명나라 역사서 명사에는 이순신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에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다. 그는 신의 경지에 이른 자였다. 바다에서 그를 이긴 자는 없었다. 적국 일본도 동맹국 명나라도 모두 이순신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건 오직 조선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1592년 8월 14일 한산도 대첩, 일본 수군 73척 격파, 조선 수군 피해 전무. 역사상 가장 완벽한 승리 중 하나입니다. 이순신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고 명나라도 칭찬했죠. 하지만 한양의 궁궐에선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조는 분노했습니다. 기뻐한 게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순신이 너무 뛰어나다. 선조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순신이 계속 이기면 어떻게 되는가? 신하들의 대답. 백성들이 전하보다 이순신을 더 따를 것입니다. 이는 위험합니다. 바로 그날 선조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순신을 견제하라. 한산도 대첩 일주일 후 조정에 이상한 상소문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순신이 적을 완전히 섬멸하지 않았다. 이순신이 전공을 과장하고 있다. 이순신이 조정의 명령을 무시했다. 전부 거짓이었지만 계속 올라왔습니다. 누가 이 상소들을 올리게 했을까요? 증거는 없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뜻이라는 걸.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으나 마음이 무겁다. 조정의 의심이 두렵다. 나는 단지 나라를 지키고 싶을 뿐인데. 가장 큰 승리 다음 날 이순신이 느낀 건 기쁨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승리할수록 위험해지는 장군. 이것이 조선의 비극이었습니다. 원균, 역사에서 가장 무능한 장군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원균은 사실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그도 여러 번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이순신과 비교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균의 승리 7회, 이순신의 승리 23회 공식. 원균이 아무리 잘해도 이순신이 더 잘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은 노골적으로 차별했습니다. 같은 승리를 거둬도 이순신 승진과 포상, 원균 무시. 이게 반복되자 원균은 무너졌습니다. 난중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원균이 술에 취해 나를 욕했다. 나는 그를 이해한다. 그도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니 괴로울 것이다. 1597년 선조는 원균을 불렀습니다. 그대가 이순신보다 나은가? 원균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그 거짓말을 원했습니다. 이순신 파직, 원균 통제사 임명. 원균은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자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독배였습니다. 1597년 7월 16일 칠천량 해전. 조선 수군 거의 전멸. 원균 전사. 원균은 무능해서 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 겁니다. 그 누구도 이순신을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원균의 비극은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순신과 비교당한 것 자체가 비극이었다는 겁니다. 역사는 원균을 악인으로 기록했지만 실제론 그도 희생자였습니다. 1597년 4월 이순신 체포. 죄목 적장 가토 기요마사를 놓쳤다. 말도 안 되는 죄목이었습니다. 가토는 육지에 있었고 이순신은 바다를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정은 상관없었습니다. 이순신을 제거하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이순신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고문을 받았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이 시기 기록이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쓸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후세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신하들은 이순신의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류성룡이 막아섰습니다. 이순신을 죽이면 조선이 망합니다. 결국 선조는 타협안을 냈습니다. 죽이진 않겠다. 대신 백의종군 하라. 백의종군, 관직을 빼앗기고 평민 옷을 입고 말단 병사로 전장에 나가는 것, 조선시대 최고의 굴욕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북쪽 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가장 위험한 최전방, 사실상 죽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살아남았습니다. 평민 옷을 입고 말단 병사로 그는 전장을 걸었습니다. 난중일기 재개된 첫 문장. 나라가 나를 버렸어도 나는 나라를 버릴 수 없다. 그리고 그때 칠천량 해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선 수군 전멸. 이순신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597년 8월, 선조는 마지못해 인정합니다. 이순신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순신 다시 통제사 임명. 하지만 남은 배는 단 12척, 일본 함대는 330척. 누가 봐도 불가능한 전투였습니다. 이순신은 선조에게 장계를 올렸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명량 해협을 선택했습니다. 이유. 첫째, 좁은 수로. 일본의 숫자 우세 무력화. 둘째, 빠른 조류. 하루에 4번 방향이 바뀜. 셋째, 암초. 이순신만 위치를 알고 있음. 이순신은 조류 시간을 완벽하게 계산했습니다. 정오 12시 조류가 바뀐다. 그 순간 공격한다. 1597년 9월 16일 정오. 조류가 바뀌는 순간 이순신은 돌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군은 당황했습니다. 12척이 330척에게 달려드니까요. 좁은 수로에서 일본 함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뒤에 있는 배들이 앞으로 가려 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암초에 걸리고 조류에 휩쓸렸습니다. 그 순간 이순신은 하객진을 펼쳤습니다. 12척으로. 불가능해 보였지만 좁은 수로에선 가능했습니다. 전투 결과 일본 함대 31척 격침, 130척 대파, 조선 수군 피해 전사자 10명. 이것이 기적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완벽한 계산이었습니다. 지형, 조류, 심리, 타이밍, 모든 것을 계산한 과학적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난중일기. 오늘 큰 승리를 거두었으나 조정이 나를 다시 의심할까 두렵다.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날 이순신이 두려워한 건 적이 아니라 조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순신의 진짜 비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순신이 일본 전함만 공격했다고. 틀렸습니다. 이순신의 진짜 목표는 보급선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조선 땅에 20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식량은, 무기는 모두 일본에서 배로 실어 날라야 했습니다. 이순신은 그걸 알았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보급선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오늘적 보급선 7척 격침, 식량 운반선 차단 성공, 무기 수송선 납포. 이순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본질은 화려한 승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조선에 있던 일본군 20만, 절반이 굶어 죽었습니다. 전투에서 죽은 게 아니라 굶어서 죽은 겁니다. 이 전략은 현대 군사교범에도 나옵니다. 해상 보급로 차단전.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을 이긴 방법도 같습니다. 보급선을 끄는 겁니다. 이순신은 400년 앞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승리보다 지루한 승리를 선택한 천재. 그것이 이순신의 진짜 위대함입니다. 이순신은 전투의 천재였지만 더 놀라운 건 심리전의 달인이었다는 겁니다.
난중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밤 배 10척에 불을 켜고 적 진영 앞을 왔다 갔다 했다. 적들이 공포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실제 공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거북선의 진짜 위력은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이순신은 의도적으로 거북선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철로 만든 괴물배, 대포알이 비처럼 쏟아진다. 불을 뿜는 용, 대부분 과장이었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일본 수병들은 거북선만 보면 싸우기도 전에 도망쳤습니다. 심리전의 완벽한 승리였죠. 이순신은 가짜 정보도 흘렸습니다. 일부러 간첩을 잡은 척하고 거짓 작전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적은 그 정보를 믿고 대비했지만 이순신은 전혀 다른 곳을 공격했죠. 한산도 대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순신은 일부러 약한 척 후퇴하며 적을 유인했습니다. 일본군은 이겼다고 생각하며 추격했고 하객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전쟁은 힘으로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이기는 겁니다. 이순신은 그걸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객진, 학의 날개처럼 펼쳐진 진영, 이순신의 상징이 된 전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진짜 의미를 모릅니다. 하객진은 단순한 포위 진영이 아닙니다. 이건 완벽한 함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 중앙 함대가 약한 척 후퇴합니다. 두 번째 단계, 적이 추격하며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세 번째 단계, 양쪽 날개가 포위합니다. 하지만 진짜 천재성은 따로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뒤쪽을 완전히 막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의도적으로 도망갈 길을 열어줍니다. 인간의 본능은 포위되면 필사적으로 싸우지만 도망갈 길이 보이면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이순신은 그 길목에 미리 복병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결과 질서 없이 도망가던 적들 좁은 길목에서 전멸. 이것이 하객진의 진짜 완성형이었습니다.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지금도 하객진을 가르칩니다. 이 선- 신즈 크레인 윙 포메이션. 2차 세계대전 때 미 해군이 이 전술을 응용했습니다. 21세기 현대전에서도 이 개념은 살아있습니다. 400년 전 이순신이 만든 전술이 아직도 최고의 전술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가치를 제대로 모릅니다. 그냥 학의 날개 모양 정도로만 배우죠. 이순신의 천재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미국 해군 사관학교 아나폴리스, 세계 최고의 해군 장교들을 키우는 곳입니다. 이곳 교과서에 이순신의 전술이 실려 있습니다. 그의 전술은 해전을 혁명적으로 바꿨다. 교재는 이순신의 3가지 전술을 강조합니다. 지형 활용 전술, 보급선 차단 전략, 심리전 운용. 실제로 이 전술들은 2차 세계대전에서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1942년 미드웨이 해전, 미국은 일본 함대를 섬 근처로 유인했습니다. 이순신의 지형 활용, 미국은 일본 보급선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순신의 보급선 차단, 미국은 일본군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순신의 심리전, 결과 미국의 완벽한 승리. 미군 제독 니미츠는 전투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순신 제독의 전술을 연구했다. 그것이 승리의 열쇠였다. 21세기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물론 미국, 일본, 영국 해군도 이순신 전술을 훈련합니다. 특히 좁은 해협에서의 전투는 이순신의 명량 전술을 그대로 따릅니다. 400년이 지났지만 이순신의 전술은 여전히 최신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전 세계가 이순신을 연구하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23전 23승이라는 숫자만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순신의 진짜 위대함은 숫자가 아니라 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술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598년 11월 19일 노량바다. 전쟁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습니다. 일본군은 철수 명령을 받았죠. 전쟁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순신은 공격했을까요? 조정이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도망가는 적을 섬멸하라. 이순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위험한 전투라는 걸. 도망가는 적은 가장 위험합니다. 필사적으로 싸우니까요. 하지만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출전 전날 밤 이순신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조카에게 장군복을 물려주고 유언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내일의 전투가 마지막이 될 것 같구나. 전투는 조선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승리 직전 이순신은 적의 총탄에 맞았습니다. 마지막 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54세, 7년 전쟁의 마지막 날, 가장 위대한 장군이 가장 불필요한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이순신이 죽었다는 소식, 조정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슬퍼한 게 아니라 안도했습니다. 선조실록의 기록, 이순신이 전사했다. 그의 공은 인정하나 지나친 추선은 삼가야 한다. 죽은 지 하루 만에 벌써 그의 공을 깎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순신의 장례는 초라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의 장례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국장도 아니었고 왕이 조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200년, 이순신은 잊혔습니다. 조선 후기까지 그는 그저 옛날에 잘 싸운 장군 정도였습니다. 이순신이 다시 주목받은 건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후에야 사람들은 이순신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을 이긴 유일한 장군. 그제서야 그는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이순신은 살아생전의 이순신이 아닙니다. 죽은 지 300년 후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이순신입니다. 완벽한 영웅, 신격화된 위인. 하지만 진짜 이순신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것이 진짜 이순신입니다. 23전 23승. 이제 당신은 압니다. 이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151번을 싸웠고 151번 모두 이겼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천재들과 백성들이 함께했습니다.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싸웠습니다. 조정이 배신해도 백성들을 지켰습니다. 죽음이 두려워도 끝까지 바다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이순신입니다. 23전 23승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인간. 그것이 이순신의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순신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23전 23승.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들을 몰랐습니다. 오늘 당신은 알았습니다. 151번의 진짜 전투. 함께 싸운 무명의 영웅들. 조정의 배신과 견제. 계산된 천재성. 그리고 인간 이순신의 고독. 이순신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위대합니다. 완벽한 신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 이룬 기적. 그것이 진짜 감동입니다. 난중일기 마지막 구절. 나는 죽어도 이 바다만은 지키겠다.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23전 23승 뒤에 숨겨진 충격 진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진짜 이순신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순신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